AI는 인간의 지능으로 가능한 학습, 추리, 지각 등의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인공지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8년 전 구글의 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며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최근에는 챗GPT, 자율주행, 딥페이크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활용되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AI 기본법은 이러한 AI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인공지능위원회와 같은 AI 관련 조직을 신설하자는 취지의 법입니다. 한마디로 국내 AI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고 육성하는 법입니다. AI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을 통칭하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AI 관련 법안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며 22대 국회에서 여러 건 발의되었는데 공통적으로 AI 기술의 안전성 확보, 관련 규제 강화,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산업 진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기본법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규제 강화를 통해 윤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비서로 활용하고 있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경우 사이버 공격이나 데이터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딥페이크, 피싱 공격 등 사이버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관련 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AI 기본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할 수 있습니다. AI는 향후 국가 성장의 핵심이 될 중요한 기술임을 입증하듯 이미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관련 법령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올해 2월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 행정명령을 선포해 안전연구를 진행 중이며 영국도 안전연구소를 정부 기관으로 설립해 AI 시스템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법과 제도는 AI의 빠른 성장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 발의된 AI 관련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지되었고 현재까지 제대로 된 AI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포럼, 세미나 등 AI 관련 행사를 여러 진행하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법안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의 감소 퍼즐이란 은퇴한 고령자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그들이 예상보다 자산을 적게 소비하고 죽을 때까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퍼즐은 경제학자들과 재정 전문가들이 관찰한 현상이 예상과 다를 때 쓰는 말로 부의 감소 퍼즐은 고령자들의 자산이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와 달리 사망할 때까지도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 감소 퍼즐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원인은 노인들의 불확실성 회피, 상속 동기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고령자가 나이가 들수록 장수 리스크와 의료비 지출, 상속 금액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안정적인 연금 및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에 본인의 자산을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의 감소 퍼즐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은퇴자들의 자산 소비 패턴이 예상과 달라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의 소비 패턴을 예측하기 어려우면 정부의 재정 계획, 정책 계획에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이는 비효율적인 사회보장 제도, 노인 복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은퇴자들이 자산을 충분히 소비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경제 활동에 활용되는 자원이 줄어들고 곧 경제 성장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부의 감소 퍼즐은 개인,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의 소비와 자산 관리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노인들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 제도와 정책들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뱅크런 조기경보체계란 뱅크런 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경보체계를 뜻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이러한 뱅크런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디지털 뱅크런으로 파산한 실리콘밸리뱅크나 뱅크런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처럼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를 예측하여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뱅크런이란 무엇일까요? 뱅크런은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경제 상황 악화와 은행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단시간에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를 뜻합니다. 뱅크런의 문제는 은행이 예금자들이 예금한 돈을 전부 가지고 있지 않고 신용창조를 함으로 발생합니다. 은행은 지급준비금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돈을 대출함으로써 이자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이러한 대출 과정의 반복으로 시중에는 본원통화보다 훨씬 많은 양의 돈이 유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온다면 은행은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12일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 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경보체계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조기경보체계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인 반면
뱅크런 조기경보 체계는 부보기관들의 뱅크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뱅크런 가능성은 거시경제, 금융시장 상황 분석의 빅데이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분석을 조합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기경보 체계의 역효과 역시 존재합니다. 만일 특정 은행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기경보 체계의 신호가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 그 은행으로부터의 예금 인출이 가속화되어 뱅크런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조기경보에 따라 정책 대응을 준비하되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고위직으로의 승직보다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려는 인포족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단체 협상에서는 정년 연장과 함께 승진 거부권을 주장할 정도입니다. 6월 10일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 단체 협상에 승진 거부권을 포함했습니다. 일정 직급 이상으로 승진하게 되면 노조에서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데 이때 승진을 거부할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승진을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노조원으로 남아있으면 정년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임원은 정년 보장이 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실적에 대한 압박 역시 크고 실적이 연봉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승진 거부권, 인포족 현상은 젊은 세대들의 워라밸, 개인의 행복을 선호하는 경향과 정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의 욕구가 반영된 현상입니다. 지난해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MZ세대 직장인 1114명의 54.8%가 임원 승진 생각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이유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가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이후 약 10년간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에서 201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곧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정년 연장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며 정년 연장 외에도 계속 고용 및 재고용 등의 형태도 가능하게 해 기업에 유연한 방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직무급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승진 거부권에 대해 기업들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사피엔스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지적 능력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기술 철학이나 미래학에 사용되며 기존의 인간과 기술의 융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알고리즘은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개인의 행동 패턴을 예측, 최적화시키는 중요한 기술로서 세계적인 대기업인 테슬라, 애플 등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행 결정을 내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아사나스가 제공하는 사용자 관심사 기반 추천 시스템, 생산 및 운영을 최적화하는 IoT 시스템 등은 인간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알고리즘 사피엔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간은 알고리즘을 활용하며 보다 효율적인 선택과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졌고 새로운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됐으며 AI와의 협업으로 질 높은 창작물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대량 데이터를 학습하고 활용하면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의 오판으로 생긴 잘못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이 일상화되면서 본인의 입맛에 맞는 편협한 정보만을 수용하게 되거나 마케팅 수법으로 활용돼 특정 사람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앞으로 알고리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 맞춤형 환경을 만들 것이며 인간과 기계가 협력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술적 진보와 함께 발전하지만 아직 훈련 데이터가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의와 과제들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BM은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의 약자로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메모리 기술입니다. HBM은 메모리를 수직으로 적층하고 층 사이를 미세구멍을 뚫어 전극을 연결한 구조입니다. 덕분에 기존에 활용되던 D램보다 데이터의 입출력이 빠르고 동일 면적당 더 많은 용량을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BM 기술은 고성능 그래픽 처리를 위해 10여 년 전 등장하였으나 최근까지는 GDDR 메모리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제조 공정의 난이도가 높아 불량률이 높고 가격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대두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챗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에서는 학습 및 추론에 매우 많은 매개 변수를 동시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때 GDDR 메모리를 사용할 경우 여러 개의 AI용 그래픽카드를 묶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HBM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제약에서보다 자유로워집니다. 따라서 AI 기술의 선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기업들은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HBM을 탑재한 그래픽카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HBM 시장은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GPU 제조사 엔비디아가 AI용 그래픽카드로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HBM을 납품하는 업체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년 더 유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법에서는 과세 대상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와 더불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 NFT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 기준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55조 2천억 원, 일거래 금액은 1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국내 가상자산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적 제도인 투자자 보호 제도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과세 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련 시스템도 미비했던 탓에 두 차례 연기됐습니다. 7월 25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세 번째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무형자산을 통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한 2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2천만 원 수익을 이더리움으로 1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 수익 1천만 원 중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의 22%에 해당하는 165만 원이 최종 납부 세액이 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의 주요국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자본이득, 기타 소득 등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과세 방식, 세율은 모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가상자산이 공식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존재합니다. 반면 아직 기본법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와 같은 규제 강화를 성급하게 시행한다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대거 이탈할 것이고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해외의 여러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취득가액 산정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전통 자산과 비교하여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2025년에는)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103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에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것입니다. 인상률은 약 1.7%였습니다. 올해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찬성이 11표, 반대가 15표를 얻어 부결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표결에 불참하여 반대의 의사를 드러냈는데요.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 만원에서 1290원에 반발하여 퇴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석했더라도 한 표 차이로 근로자위원안인 1120원은 선택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걸쳐 의결된 후 노사단체들의 이의제기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년에 2.5%보다 낮았지만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계 또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프랜차이즈 업계는 최저임금을 재심해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경영 애로가 극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심리적 지지선인 10,000원을 넘겨 업계에 큰 좌절을 안겨주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인원 대비 부가가치 창출이 적고 노동 생산성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 큰 부담이 된다며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법적으로 이의제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7월 27일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글로벌 부유세 논의가 공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글로벌 부유세는 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전 세계의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국제적으로 같은 수준인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의 과세 정책입니다. 이는 조세 피난처로 국적을 바꿔 세금을 적게 내려는 고액 자산가들의 조세 회피 행동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과세를 통해 늘어난 세액으로 전 세계의 경제적 양극화와 빈곤,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G20 국가들은 왜 초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는 코로나19 이후 더 극심해진 경제적 불평등에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0.0001%의 자산가가 전 세계 부의 14%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양극화 현상은 글로벌 부유세를 주요 논쟁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제한된 개념에 불과하며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법적, 행정적, 정치적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어 구체적인 발의까지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여한 국가 대다수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글로벌 조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의견을 모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부자 증세를 통해 부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반면 최근 우리 정부의 과세 정책 방향성은 국제정세와 사뭇 다릅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상속세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4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율, 과세표준, 공제까지 모두 개정한 25년 만에 대대적인 상속증여세 완화였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상속세 최고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높은 상속세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경영자들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의 성장보다는 주가를 억누르되 더 치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중산층이 급등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상속세 개편은 중산층에게도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방향성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여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속세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습니다. 최상위 구간의 과표를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 것은 중산층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법정 최고세율이 적용된 피상속인은 955명으로 10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하향 조정되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인 49.5%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상속세율이 근로소득세율보다 낮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G20은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시간 반대의 길로 향하는 정부의 2024 세법 개정안, 과연 국민들의 이해를 얻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계 최대의 축제 올림픽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광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는 루이비통의 모기업인 LVMH, 코카콜라, 삼성전자 등 80여 개입니다. 기업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많은 후원금 지불을 약정하는 계약을 맺고 공식 후원사가 됩니다. 공식 후원사가 되면 올림픽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는 올림픽 로고, 마스코트, 엠블럼, 메달, 성화 관련 이미지와 더불어 올림픽 메달 도전 게임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들 중 최대 금액을 후원한 회사는 루이비통 모에네시, LVMH입니다. LVMH는 1억 7,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390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올림픽 내내 LVMH의 로고가 노출됐습니다. 올림픽 메달은 LVMH의 보석 브랜드 쇼메가 디자인했고, 메달 전달에 쓰이는 트레이는 루이비통의 바둑판 패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의 유니폼은 LVMH의 브랜드 벨루티가 제작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프랑스의 명품 제작 역사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루이비통 로고가 박힌 여행용 가방을 제작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공식 후원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파리올림픽 후원 등 마케팅에 3천억 원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 전 참가 선수단 17,000여 명에게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을 지급했고,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이 메달을 수여받은 후 한 번에 모여 셀프 카메라를 찍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메달리스트들이 삼성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이 미디어에 노출되었습니다.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해야 하다 보니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엠부시 마케팅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려는 기업들의 엠부시 마케팅이 자주 등장합니다. 엠부시 마케팅은 매복을 뜻하는 엠부시와 마케팅의 합성어입니다. 올림픽, 월드컵, 미국 MLB 월드시리즈 등의 스포츠 행사에서 공식 후원사가 아닌 회사가 특정 선수나 특정 종목을 후원하거나 스포츠 행사를 연상시키는 광고 등을 통해 마치 행사 전체의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일례로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공식 후원사는 후지필름이었습니다. 후지필름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했습니다. 후지필름의 경쟁업체인 코닥은 공식 후원사가 아니었습니다. 코닥은 올림픽 관련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시청자들이 코닥을 공식 후원사로 오인할 만한 광고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광고했고, 공식 후원사인 후지필름보다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이러한 코닥 사례는 엠부시 마케팅의 초기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엠부시 마케팅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안했습니다. 압축도시는 도시의 확산을 억제하고 도심 내부를 고밀복합 개발하여 도시의 주요 기능을 중심부에 집중시킴으로써 공간의 효율성과 이점을 극대화하는 도시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자연환경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며 복합적인 토지 이용,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 외곽 및 녹지 지역의 개발 억제, 그리고 역사적 문화재의 보존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아우릅니다. 압축도시 개념은 1973년 미국의 학자 조지 덴치그와 토마스 시티가 처음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8층 건물에 25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가상의 도시를 설계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시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자동차의 대중화로 인해 도시가 외적으로 팽창하면서 중산층의 교외화, 도심 공동화, 그리고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고착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압축도시가 대두되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압축도시의 실현을 도시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형 압축도시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한국형 압축도시는 녹색 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요소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압축도시는 현대 도시 계획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심 외곽을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해 도시를 확장하는 방식은 저성장과 인구 절벽 시대에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압축도시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고밀도 주거지입니다. 고밀도 주거지는 다층 건물과 고층 아파트를 통해 인구 수용 능력을 높이고 주거지, 상업지구, 업무지구 등을 근접 배치하여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압축도시는 혼합용도 개발을 통해 다양한 생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주거, 상업, 업무, 오락시설이 혼합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도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용을 촉진하고 주민들이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도시 외곽에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공원과 녹지 공간을 통해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것도 압축도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압축도시에는 몇 가지 우려가 존재합니다.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한 편익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지 수요 증가로 인해 주거 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대기 오염 문제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심 개발로 인해 도시 내부 녹지가 감소하면서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두산그룹이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업법인과 신설법인으로 인적 분할하고 신설법인이 두산바켓의 지분을 소유합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바켓과 두산피오셀을 자회사로 둔 회사이지만 인적 분할이 되면 두산피오셀을 자회사로 둔 존속법인과 두산바켓을 자회사로 둔 신설법인으로 나뉘는 것이지요. 인적 분할은 기업이 수평적으로 분할되는 방식입니다. 분할 신설법인의 지분은 분할 전 회사 주주들이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율대로 배정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 입장에서 보면 분할 전과 분할 후의 보유 지분율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이 멈춘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는 사업회사와 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율대로 모두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편의 2단계로 신설회사를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병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공정 가치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하고 있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합니다. 만약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합병 비율 산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두산은 두산바켓과 두산로보틱스 간 시가총액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1대 0.63의 교환 비율을 산정했지만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두 기업의 가치평가는 달라집니다. 두산바켓은 로보틱스에 비해 총 자산은 약 24배, 매출액은 183배 더 큽니다. 또한 두산바켓은 지난해 약 9,2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둔 알짜 기업인데 반해 두산로보틱스는 15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적자 기업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두산바켓의 현재 주가는 저평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고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의 3단계로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바켓 주주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산바켓을 완전 자회사로 지배하게 됩니다. 합병안이 승인되면 두산바켓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의 경우 자기 주식을 내주고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 신주 63주를 받게 되어 보유 주식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산그룹은 합병 비율 산정 시 자본시장법의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배주주의 이익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상충되는 지배구조 개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두산바켓 매각 필요성보다 두산로보틱스의 두산바켓 인수 필요성이 더 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바켓 일반 주주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지배권 이전 방식은 가격 협상을 통해 두산바켓 지분을 두산로보틱스에 직접 매각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바켓 지분을 시장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 있고 두산바켓 일반 주주들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공개 매수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상법의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와 일반 주주 간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일반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